자, 강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2007년도부터 강의를 시작했는데, 항상 첫날은 이제 서로 긴장되고, 저 또 이제 여기는 이제 제가 처음 강의를 하는 거라, 저 장소도 낯설고 그런데, 생각보다 이제 많이 오셨네요. 저는 뭐 혼자 촬영할 줄 알고 그랬었는데, 자, 제가 이제 법무사 강의는 예전에 2008년도, 9년도인가 그때, 뭐 지금은 이제 없어진 학원인데, 저기 경찰서 위에 예전에 폴라리스 법학원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서도 한 1년 정도 강의를 하다가, 이제 뭐 일정도 잘 안 맞고 이래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사법시험하고 이제 변호사 시험 강의를 했었는데, 지금도 이제 변호사 시험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2년이 다 가지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법무사 강의 시작했는데, 일단 일정 뭐 진행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된 이제 좀 결정이 좀 늦어져가지고 교재가 조금 이제 늦어졌는데요. 그리고 또 출판사 문제도 있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하다가 하여간 좀 교재가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 교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원래 뭐 제가 갖고 있던 교재였는데 그거 이제 법무사 시험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제 책 제목도 뭐 이제 기존에 있는 책 가지고 막 강의를 뭐 이제 이것저것 하는 것도 제 성격이 안 맞고, 그래서 이제 책 이름도 이제 법무사 맞춰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도 시험 여러 번 보고 했었지만, 특히 이제 이게 이제 주관식 시험, 그러니까 이제 1차 따로 2차 따로 보는 시험들이, 그러니까 법원시 같은 것도 이제 다 그런 적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1차 따로 2차 따로인데, 어 저도 뭐 민법 공부 처음 공부를 시작해서 뭐 굉장히 오래 했지만, 벌써 제가 이제 고시 공부 시작한 게 94년도 뭐 그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 합격하는데도 한 10년 걸렸는데, 민법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중요성은 뭐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법의 중요성은 뭐 잘 아실 텐데, 그 저기 이게 1차 공부, 2차 공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목들 중에서 보면 2차에 없는 것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객관식 대비로 보시면 되지만, 이게 이제 민법은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등기법이라든가, 나중에 물권법에서 보시겠지만 뭐 등기법이라든가 뭐 집행법 이런 내용들도 다 연결이 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뭐 다른 시험들도 마찬가지고, 뭐 예전에 사법시험에서도 뭐 집행법 얘기도 이런 것들 다 출제됐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좀 준비를 해가지고 교재 집어넣고 좀 정리하다 보니까, 교재 뭐 한 권을 내기가 좀 시간이 촉박해서, 또 뭐 추석도 끼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쪼개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대신에 이제 교재 나올 때마다 드리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학원 일정을 보니까 전체 이제 4순환인데, 이제 1차 시험 관련해서, 그럼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기본 강의가 되죠. 그래서 이제 총 33회를 잡아 놓으셨던데, 제가 보니까 한 35회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정을 좀 보고, 그 강의 계획서에 뒤에 뭐 진도표 있는데, 저희 뭐 십몇 년 강의하면서 진도표를 맞춰본 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좀 밀리고 할 텐데, 기본 강의는 여기 뭐 이제 여러 사정들이 계시겠지만, 뭐 공부하신 분도 있고 시험 보신 분도 있고 하겠지만은, 일단 기본 강의니까 민법을 처음 공부한다 생각하고 전제하고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습은 하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공부가 되신 분들은 뭐 이래도 이상하시거나 시험을 보신 분들은 뭐 당연히 예습하실 필요 없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뭐 예습을 따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좀 한 10분 전에 오실 테니까 오셔가지고 오늘 나갈 진도에 뭐가 있는지 이제 이렇게 뭐 목차 정도 보시고 뭐 그 정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보통 뭐 한 5, 60페이지 이 정도 나갈 테니까, 뭐 좀 진도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예습하지 마시고 복습을 좀 하시고, 그래서 복습하고 또 뭐 이게 복습 동영상 이런 거 여러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반복해서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법 공부의 실체는 이제 단기간에 합격하려면 뭐냐, 이게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반복을 많이 해야 돼서, 그래서 저도 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94년도부터 처음 민법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꽤 오래됐잖아요. 그래도 지금 보면은 또 이제 지금 또 새롭게 느끼는 것도 있고, 그다음 뭐 재판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도 저기 이제 현업 하시면 느끼시겠지만, 그냥 단순히 수험생 때 공부하던 거하고 다른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기본 강의는 이제 초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다고 아주 뭐 기초적인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읽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것들은 뭐 따로 설명 안 드릴 테니까. 다만 제가 설명 안 드리는 게 뭐 쉬워서 설명 안 드리는 게 아니니까, 사람의 뭐 얼굴이 다 다르듯이, 그러니까 이해도가 다 다르잖아요. 남들은 다 아는데 나는 모를 수 있고, 그다음에 나는 잘하는데 남들은 잘 모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주저없이 그냥 저한테 질문하시고,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 게 뭐 쉬워서 설명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본인이 어려운 것들은 이제 바로바로 질문하셔서 해결하시고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는 그 정도 수준 나가는데 이제 35회 동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뭐 4, 5시간 같은 경우는 60회씩 했단 말이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 많이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기본 강의 때 어느 정도 이제 체계도 잡고 그렇다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건 아니고 중요한 내용들은 많이 할 테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뭐 저기 뭐 빅4 강의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 놓으셨던데 이제 집중 강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집중 강의는 한 이제 요거 한 33회고 이게 한 20회 정도 잡아놨던데 요때는 이제 중요한 이제 심화 내용을 하는 거죠. 이제 기본 내용들을 공부하신 걸 전제로 해서 그래서 요때는 이제 거꾸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가족법부터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뭐 민청부터 나가다 보면 뒷부분은 어쩔 수 없이 또 시간에 쫓겨가지고 약간 넘어가고 이런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집중 강의일 때는 역으로 해서 이제 가족법부터 교재는 뭐 똑같이 가고요. 그래서 집중 강의는 역으로 가고 자료 같은 경우도 뭐 그 사이에 뭐 판례가 중요한 게 변경됐다 뭐 그런 것들 아니고서는 특별한 자료는 없을 거예요. 저도 뭐 수험생 때 이렇게 자꾸 뭐 강사 나눠주는 거 별로 여기 안 좋던데 이제 귀찮고 이제 뭐 이렇게 되니까 그 특별한 자료는 별로 없을 거고 그래서 조문도 책에 다 집어넣기 때문에 따로 뭐 법전 이런 거 들고 다니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교재만 들고 다니시면 되니까. 그래서 집중 강의가 이제 한 20회 정도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기본 내용들은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2차 시험에 필요한 것들이라든가 특히 뭐 다른 뭐 집행법이나 등기법 관련돼서 뭐 저 채권법과 뭐 공탁 이런 것도 나오니까 이제 그런 한도 내에서 제가 그 알려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이제 뭐 객관식 강의 이것도 이제 있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최종 정리 보통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일단 이제 1차하고 2차, 이제 1차를 합격을 해야 2차 시험 보니까, 근데 이제 1차 시험 아시다시피 이제 민법은 40문제가 출제되는데, 그럼 총 이제 5가지 지문이죠. 지문이. 그럼 총 200개 지문이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 법무사 시험에서 이제 문제를 보면 객관식 문제가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객관적 난이도로 보면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우리가 문제 풀이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옛날 사법 시험 같은 경우는 문제 자체가 이제 뭐 다음 중 이제 문제가 2가지 형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뭐 다음 중 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그래서 순수한 OX 형태의 문제. 뭐 다음 중 뭐 태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또는 가장 옳은 것은 이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그냥 기본 내용 가지고 판례를 정확하게 아시면 되기 때문에 뭐 다음 중 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옳은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OX식의 형태는 문제를 많이 풀 필요 없고 판례를 정확하게 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그 뭐 이제 사례 문제 사례 형식으로 그래서 막 지문이 뭐 갑이 을에게 뭘 주고 해갖고 문제 자체가 막 5줄 6줄 넘어가는 형태의 문제들은 이건 문제를 풀어봐야 되거든요. 적응해야 되니까. 근데 다행히 법무사 시험은 이런 형태의 문제는 안 나와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게 출제자들의 이제 그 저기 영향을 받는 건데 저 법무사 시험은 그러니까 법원에서 저 시행되는 시험들은 다 내부 출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뭐 학교 교수님들이 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시험들 같은 경우는 학교 교수님들이 내시는데 우리 이제 법무사 시험 그러니까 그 법원 행정처에서 주관하는 건 내부적으로 이제 서기관, 사무관 이런 분들이 거기 따로 있잖아요. 교육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출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후배도 거기 이제 뭐 출제위원도 하고 채점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출제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뭐 전문 강사나 이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문제를 만들기에는 시간도 촉박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수험생 입장에서 다행이죠. 다행히 이제 단순히 OX 형태의 문제로 나기 때문에 문제를 그렇게 많이 풀 필요는 없어요. 이런 형태로 막 지문 자체가 막 10줄씩 넘어가고 이런 형태가 나오고 나중에 이제 뭐 공동자단과 뭐 복잡한 계산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형태로 나오면 문제를 막 수학 문제 풀듯이 풀어봐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그런 문제는 안 나오고 있을 거고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OX식의 문제니까 문제를 많이 풀 필요는 없고 이제 판례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200개 지문을 나눠보면 조문하고 그 다음에 조문과 관련된 판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조문은 제가 책에 다 실어놨고 판례도 이제 되도록이면 많이 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일단 뭐 공부가 이제 뭐 방식이 여러 가지일 텐데 기본서가 너무 얇아버리면 나중에 이제 고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뭐 쉽게 갈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
싸고 좋은 건 없잖아요. 그냥 싸면 싼 거고 그냥 뭐 비싼 게 좋은 거지 싸고 좋은 건 없단 말이죠. 뭐 싸고 맛있는 거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고생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데 굉장히 편하다. 그럼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어차피 공부는 힘들죠. 그럼 공부는 힘들고 그래서 그럼 뭐 여러분들이 선택한 길이니까 그걸 제가 도와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할 때는 이제 OX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 해당될 때 그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일단 문제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출 문제겠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기출 지문 가지고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게 거의 뭐 이제 한 70%.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의 선택형 문제, 객관식 문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출 문제들 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가 되죠. 근데 그런데 문제는 그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내가 내 거로 체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직전에 보더라도 못 맞춰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자료라는 게 우리가 이제 옛날 뭐 80년대 이럴 때는 뭐 컴퓨터도 없고 하니까는 뭐 특정 교수가 들어가가지고 주한식 같은 경우에 특정 교수님이 들어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내고 그러니까 그 학교 학생도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뭐 이런 상태였는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내가 모르는 자료가 못 있을까 봐 그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자료가 너무 많아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기출 문제를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럼 대부분 또 뭐예요? 그 이제 법원행정처 주관하니까 법원행정처에서 시행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시고 그다음 이제 변호사 시험, 그러니까 옛날에 사법 시험이라든가 그런 것들 가지고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뭐예요? 최신 판례죠. 최신 판례. 그래서 최신 판례도 다 집어놨으니까 따로 뭐 판례집 이런 거 보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 그 해당 그 일정 맞춰가지고 뭐 최신 판례 같은 거 이제 그 뭐 무료 강의나 뭐 공개 강의나 뭐 그런 것들 할 테니까 기본 강의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뭐 유료로 하더라도 이제 무료로 듣게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최신 판례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 보완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자료라는 게 뭐든지 모두 공개가 되어 있고 누구나 공평하게 볼 수 있는데 그 누구는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그건 누가 정확하게 이 쟁점을 이해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만 하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하고 암기하고 뭐 정리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뭐 쉽지는 않은 거죠. 그걸 뭐 제가 도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할 때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서를 먼저 읽고,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기본서를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식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뭐 이제 주관식도 이제 진도별로 뭐 시험 같은 거 보실 텐데 그럴 때 이제 진도별로 이제 기본서를 읽고 그 다음에 사례집을 보고 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 푼다고 그러니까 순수히 객관식만 보는 시험이면 그냥 기본 강의 한번 듣고 뭐 OX집 같은 거 열심히 돌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공인중개사 시험처럼 객관식만 본다 그러면 그냥 기본 강의 들어서 뭐 선의가 무슨 말이고 뭐 이 정도 안 다음에 객관식 문제지만 열심히 돌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객관식은 어느 정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주관식 시험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때도 보면 이제 1차는 귀신같이 붙는데 2차 안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공통점이 이제 객관식은 기본 강의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냥 OX집 같은 거 뭐 10개년 기출 이런 것만 열심히 돌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고 근데 문제는 그때 저희 때도 보면 1차 헌민형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민법은 한 60점, 70점 맞고 그래서 민법은 이 객관식 문제집만 돌려서도 객관식도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헌법하고 헌법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돌리면 나오죠. 좀 암기가 필요하고 하니까. 여러분 1차에 헌법 과목이 있지만 저도 뭐 헌법 손놓은 지 오래됐지만 헌재 결정 내에서 이게 위헌인지 합헌인지 막 결론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외우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제 과목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요령권에서 이제 합헌인 것들은 안 외우고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위헌하고 헌법 불합치 이렇게 좀 특이한 것들만 따로 외우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이제 내가 모르는 지문이 나오면 이건 뭐 합헌이겠지 이렇게 하고 뭐 찍고 넘어가고 이랬는데 민법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민법은 정확하게 그 판례 법리를 알아야지만 이해를 하고 요즘에는 지문도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판결 요지가 세상이 복잡하다 보니까 대법원 판결 요지 자체가 뭐 10줄, 20줄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디서 출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판례 요지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줄이 있다. 그럼 예전에는 여기서 나왔는데 이제 요번에는 여기서 나오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것만 외우시고 이런 분들도 있던데 지문만. 그러면 똑같은 판례인데 제 다음번에는 여기서 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기출된 문제잖아요. 기출된 판례인데. 근데 못 맞추죠. 요것만 왔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요령껏 뭐 이제 시험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지만 너무 요령껏 하다 보면 이게 고생만 하고 시험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책에다 판례 유지 같은 것도 어떤 책들 보면 이제 줄여놨는데 그게 정리용 책에선 줄여놓으면 상관없지만 처음부터 보는 책에다가 줄여놓으면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또 호불호가 갈리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그게 아닌데 그런 분들의 취향을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에서 보면 어떤 부분은 뭐 책 반 페이지가 막 그 판결 요지가 될 텐데 이건 기본서니까. 그래서 기본서니까 그런 것들 정리하고 그다음 나중에 이제 최종 정리할 때는 이제 정지문 책을 이제 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시험장 가면 이게 최종 정리는 말 그대로 막판에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판에 이제 객관식은 막판에 눈에 많이 발라야 되는데 사진 찍듯이. 그럼 나중에 시험장 가면은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은 그런 경우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분명히 본 지문이란 말이죠. 본 건데 이게 판례가 된다고 했는지 안 된다고 했는지 결론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본 거고 강사가 뭐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거 이제 심지어 뭐 헷갈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 헷갈리지 말라고 한 게 맞는 지문인지 틀린 지문인지 막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다 정지문을 해가지고 이제 객관식 문제 같은 거는 이제 출제된 거 그대로 해서 OX로 해서 보는 거고, 그걸 정지문 해가지고 막판에 이제 막 이제 돌리면, 그럼 이제 내 머릿속에 있는 건 다 맞는 지문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이제 객관식을 풀 수 있게 돼야죠. 그러니까 객관식도 궁극적으로는 요령이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문제 자체가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뭐 그래서 뭐 저희 때도 그랬지만 마지막에 사법시험도 막 팔찌선다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 보면 막 이게 뭐 속독 시험이지 무슨 저기 뭐야 시험을 제대로 보는 거냐. 그러니까 제대로 읽지 못하잖아요. 워낙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포인트들을 빨리빨리 잡아가지고 이 판례가 나오면 쟁점이 뭔데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냈구나 하고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대비하고 시험을 보셔야 돼요. 가서 이제 맹목적으로 이제 1번 문제 1번 지문부터 쭉쭉 읽기 시작하면은 문제도 다 못 읽고 시험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정리를 할 거니까 나중에 이제 정지문 가지고 막 돌리고 이제 막판에는 요거 가지고 이제 돌리면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 정리했던 걸 가지고 이제 정지문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것만 잘 정리해도 합격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 1차만 합격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걸 보려면 이 과정이 다 필요하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뭐 영어 독해하려면 단어를 잘 알아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학원 순환은 이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중간중간에 뭐 특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특강이라고 해봤자 이제 최신 판례 별도로 뭐 최신 판례 한 3개년이나 5개년 정도.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이제 들어갔을 때 가장 고민하는 것들이 이제 기존에 있는 문제들하고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안 되니까. 특히 주관식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최신 판례를 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 시험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시험에서 민법 시험에서는 뭐 최신 판례 이거니까 요 두 가지가 이제 뼈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니까 뭐 기출하고 기출됐던 내용들도 다 들어가고 뭐 표시가 안 된 것도 있겠지만 그다음 최신 판례는 이제 판례 공보가 이제 한 달에 2번씩 나오잖아요. 1일자, 15일자 이렇게 2번씩 나오는데 8월 15일까지는 다 실어놨으니까 따로 뭐 보실 건 없어요. 나중에 이제 시험에 임박하든 하여간 그건 뭐 학원 일정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최신 판례 뭐 따로 정리할 텐데 그때 뭐 중복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하여간 뭐 책 출간될 때까지 나온 판례들은 다 실어놨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데 어떤 쟁점이 있으면은 조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문의 해석과 관련된 판례 이런 것들인데 판례가 저도 처음 공부할 때 그랬지만 비슷한 판례 같은데 여기는 된다고 하고 여기는 안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전체 일정은 이렇게 나는 거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법은 1차만이 목표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1차만 붙는다고 뭐 이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식까지 통과를 해야 돼서 이제 제가 책 이름도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적어 놓은 건데 그래서 이제 객관식 공부할 때 주관식까지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민법은 특히. 그러니까 이제 뭐 등기법 같은 경우도 2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2차 시식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한 문제풀이 정도 들어갈 정도의 시간이 되면 2차 사례를 보셨을 때 사례적으로 보셨을 때 답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답은.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쭉 나온 다음에 뭐 갑은 을에게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뭐 말치등기 청구다. 이 정도 답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되고 그 정도 수준이 된 상태에서 1차를 붙어야지만 바로 2차를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으로 이제 여기다가 목차 살을 붙이는 거는 2차 공부하면서 답안지 쓰시면서 연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그 사례 문제에서 2차 문제를 쭉 읽으면은 이게 이제 뭐 답이 뭐구나 그 정도는 알 수 있는 정도가 됐을 때 1차를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으로 이제 목차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차를 잡아가지고 답안지 써서 여기다 이제 목차를 잡는 거는 2차 연습하면서 이제 한 1년 정도 기간이 주어지니까 그때 하시면 되고 또 운이 좋으면 뭐 생동차로 붙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어떤 쟁점을 봤을 때 체계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민사에서는 이제 요건사실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요건사실론이라고
이제 책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연수원에서 이제 뭐 물론 연수원에서도 뭐 저기 일본 책 베낀 건데 그래서 요건사실론 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이 정리가 돼 있는데 그것도 제가 책에 다 실어놨기 때문에 뭐 2차 공부하시는 분들 따로 이거 막 구해가지고 보시고 뭐 또 2차형 책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1차 할 때부터 다 구조를 잡을 테니까 그게 자꾸 체계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체계적으로 자꾸 어떤 판례를 봤을 때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주소 파악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뭐 역사 공부할 때 이순신 장군, 김유신 장군 열심히 그 사람들이 했는지 뭘 했는지를 뭐 그 배운다 한들 시험 문제 봐가지고 이제 조선시대 나왔는데 거기다가 이제 김유신 장군 얘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제들이 생긴다고요. 주관식에 보면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이제 그 바다 위에 이렇게 빙산이 떠 있잖아요. 그럼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이건데 이 밑에 기초 지식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냥 둥둥 떠다닌다고요. 그렇게 가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면 자기는 열심히 썼다고 하고 했는데 시험 점수 받아보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채점도 많이 해봤고 저기 공부할 때도 했고 마루아이트 하면서 채점도 했고 학교 강의 나가니까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채점도 많이 해보면 이렇게 탁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가 그러니까 합격 답안인지 불합격 답안인지는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공부하실 때 같이 하는 거지 2차 가가지고 2차 때 해보겠다. 그러면 너무 늦어요. 그럼 그 1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2차 과목에 또 형법하고 형사법 있잖아요. 이게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법, 형사법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객관식이면 어느 정도 외워가지고 커버가 되겠지만 옛날에 저희 때도 그렇고 법 과목 중에 반드시 강의를 들어야 되는 과목이 딱 두 과목이 있는데 그게 형법 총론하고 형법 총칙의 뭐 범죄론 엄청 복잡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엄수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1차의 상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때도 보면 꼭 강의를 들어야 되는 게 딱 두 과목이 있는데 형법 총칙하고 엄수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엄수표도 굉장히 복잡하고 더더군다나 요즘은 또 엄수표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 중에서도 전공하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엄수표 전공하신 분들 많았는데 요즘은 뭐 다 회사법이지 엄수표 전공하신 분들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음수표 복잡하기 때문에 뭐 1차 때 뭐 배우실 테니까. 그러니까 2차 가가지고 형법 이거 공부하기도 이 형법도 마스터하려면 그 주관식 그 통과할 만큼 쓰려면은 민법만큼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뭐 언제 민법도 하고 형법도 하고 형소도 만만치 않지 이것도. 그래서 형소 증거법 가면 또 머리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목들 자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뭐 민법하고 그다음에 뭐 등기법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춘 상태에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답안지 쓰는 스킬만 배우고 이제 목차 잡고 이 정도가 돼야지 2차 가서 뭐 민법을 새로 배우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러니까 기본 강의랑 집중 강의 들으시면 그 정도는 이제 커버가 될 테니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 강의 정도 끝나면 이제 2차 문제를 보면은 답은 알 수 있는 정도는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살을 붙이고 그건 이제 2차 가서 하시면 되고 이제 1차용으로 이제 요게 마무리가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될 거니까 이제 교재 구성에서는 뭐 요건 사실 이런 것들도 다 집어넣어 놨으니까 제가 뭐 처음 강의한 게 그 예전에 이제 사업시험 붙으면 연수원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미리 선행학습하는 그거부터 시작했거든요 강의를.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연수원 뭐 지금 없어졌지만 저기 뭐야 그 판사님들 교육시키는 대로 바뀌었잖아요. 그 여러분들 2차 시험은 거기서 보던데 보니까 그래서 그 교재 자료들도 제가 계속 업데이트 해가지고 교재에 실어놨으니까 하여간 뭐 따로 보실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제 강의를 선택하셨으니까 그래서 요 교재 가지고 계속 반복하시면 되고 나중에 2차 가서는 뭐 사례집 한 권 정도를 추가로 보시면 충분히 그래서 뭐 내년에 1차 붙으면 바로 2차도 민법은 어느 정도 이제 뭐 합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쓸 수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 강의, 집중 강의까지 들으시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모든 걸 다 완성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완성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표가 이 큰 산이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1시간에 넘어가야 돼요. 그럼 이제 제가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많이 넘어갔으니까 저는 뭐 이제 금방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뭐 10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넘어봐야지 그냥 밑에서 산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기 자기가 10시간이 걸리더라도 넘어가 보고 그럼 중간중간에 강의를 하다 보면 못 알아듣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습 동영상을 들으면 저도 수험생 때 그랬는데 분명히 내가 들은 강의인데 처음 듣는 것 같단 말이에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뭐 1시간 강의를 들으면 집중도도 떨어지고 하니까 중간중간에 놓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 뭐야 동영상 듣는 게 저도 수험생 때도 많이 들었지만 이게 뭐 쉽지가 않잖아요. 뭐 하루에 보통 3시간 정도씩 강의를 듣는데 그러면 3시간이면 뭐 영화 2편이잖아요. 그 하루에 맨날 영화 2편씩 보라면 그 사람 보겠어요. 그나마 영화는 뭐 재미라도 있고 뭐 그런데 이건 뭐 재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반복해서 들으셔야 되고 여러분들 뭐 동영상 그 복습 동영상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되도록이면 뭐 더 다른 일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간 이제 예습하지 마시고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할 때는 이제 먼저 책을 읽어야죠, 일단. 그 책을 내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에 동영상을 다시 들어보시면 분명히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분명히 내가 앉아서 들은 강의인데 처음 듣는 얘기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반복이거든요. 요즘은 좀 TV 안 나오시는데 그 고승덕 변호사님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사시, 행시, 외시 다 붙었는데 붙을 때도 그냥 붙은 게 아니라 뭐 하나씩 달고 붙었어요. 뭐는 최연소고 뭐는 뭐 차석이고 수석이 이렇게 붙으셨거든요. 그래서 뭐 법원 내에서도 그분 판사 출신이잖아요. 법원 내에서도 굉장히 뭐 똑똑하고 뭐 그런 분인데 그분 이제 합격기 이렇게 보면 자기가 이제 1차 때는 이제 5회독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때는 7회독을 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읽어야 될 책에다가 자기가 시간 투자해가지고 n분의 1로 나누면 오해독을 하려면은 뭐 며칠이 필요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반복을 해야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계속 넘어봐야지 밑에서 쳐다만 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0시간 걸리고 그 다음에 뭐 8시간 걸리고 9시간, 7시간 걸리고 이렇게 자꾸 줄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시험이라는 건 정제된 자료를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어차피 사람의 능력은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 공부를 해서 법무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정도의 그런 이제 대부분의 비슷한 이제 그 수준에서는 누가 반복을 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더더군다나 객관식이 뭐 아시다시피 한 60점 대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다른 사람들 다 마찬가지 동등한 지이지만 시험 과목이 일단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그 시험 보러 1차 그때 이제 2차 떨어지고 다시 1차도 떨어져가지고 제 기억에 2003년도인가 2년도인가 그때인 것 같은데 하여간 성공할 때. 그래서 그때도 주변에서 이제 같이 떨어진 사람들끼리 이제 법무사 시험 보러 가는 게 유행이었어요, 쉽게 해서. 그러니까 사실자 떨어지면 법무사 시험 보러 가고, 뭐, 법원행시 보러 가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관왕, 상관왕 하는 사람들이 뭐 우연히 그렇게 나오고 했는데, 저도 그때 공부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양이.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호적법 이럴 때인데 가족관계 등록부도 아니고 그래서 시험 보러 갔는데 도저히 이거는 뭐 할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뭐 운 좋게 시험에 붙었는데 그러니까 한 60점 대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지엽적인 거를 준비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주변에서 보면 저도 수험생 때 그게 수험생의 한계인데 이게 60점대가 커트라인 형성되고 있는데 공부할 때는 어떻게 돼요? 100점을 생각하고 준비한단 말이죠. 그래서 100점을 생각하고 준비해서 매년 시험 보고 나면 좀 지엽적인 판례라든가 예규 설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보는 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건 틀려도 되는 건데, 여기 빠졌네 하고 하니까 이제 자꾸 이제 양을 늘리고 뭐 내가 책이 부족한가 보다 해서 다른 강사 책을 덧붙이고 하는데 대부분 책들이 뭐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0점을 전제로 하면 민법 같은 경우는 한 90점, 뭐 85에서 90점? 이 정도로 목표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과감하게 틀릴 건 틀리고 버릴 건 버리고 이 정도 하면 되죠. 90점 맞아도 뭐 고득점이니까 90점이면 뭐 30점 남잖아요. 그럼 다른 과목들에 30점 보태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민법은 한 90점 정도 목표로 해서 하시면 뭐 충분하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40문제 중에서 이제 이 기출하고 최신 판례 가지고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는 5가지 지문을 다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틀렸는지 맞았는지. 근데 시험 볼 때야 뭐 다음 주 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 1번이 틀렸다. 그럼 밑에 거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안 읽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 때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양을 늘리는 것도 뭐 공부의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내가 아는 봤던 지식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객관식 문제는 초등학교 때부터 풀었는데 정확하게 모르니까 1번 지문 봐도 애매하고 2번도 애매하고 이러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꼭 그래서 나머지 2개가 남잖아요. 2개가 남아서 찍으면 꼭 틀리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건 뭐 제가 도와드릴 역할이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전체는 이렇게 갈 거고요. 그럼 이제 민법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민법 총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민법 총칙 또는 민법 총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이 또 나눠지죠. 채권 총론하고 강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강론, 그 다음에 이제 친족법, 상속법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출제되는 빈도를 보면 이제 객관식은 올해는 한 8문제씩 출제가 됐던데요. 뭐 8문제씩. 그다음 여기는 이제 뭐 4문제인가 5문제인가. 그래서 요 정도 5문제 정도, 뭐 4문제 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문제씩 출제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10문제씩 이렇게. 그래서 총각로 합쳐서 한 20문제, 그다음 친상이 한 5문제. 그렇게 하면 뭐 한 45문제가 되지만 하여간 빈도수가 조금씩 달라지니까 매년. 그래서 뭐 어느 해는 그리고 또 종합형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밑법의 전반적인 문제를 묻는 그런 형태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 10문제씩 출제가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친상은 아무래도 뭐 이제 한 뭐 분량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한 5문제, 뭐 4문제, 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던데 이것도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가족관계 등록법이나 그런 데서 또 겹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그렇게 돼서 뭐 양인데 근데 문제는 뭐 2차 시험에서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객관식은 40문제니까 뭐 그중에서 뭐 한 35개 정도 뭐 그렇게 맞추면 돼서 틀려도 되지만 주관식은 안 그렇잖아요. 주관식은 일단 주관식도 답이 있어요. 주관식도. 그러니까 정답이 있기 때문에 뭐 판례에 근거하든 뭐 하든 출제자의 정답을 맞춰야 돼. 그러니까 정답이 틀리면 주관식에서 고득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답을 맞춰야 되고 그다음 논리적으로 목차를 잡는 건데 그것들은 이제 결국 이제 판례들을 쪼개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 이제 진도 나가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요 정도 분량인데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시험들 같은 경우는 보면 뭐 저기 거기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자격증 시험들 많잖아요. 뭐 노무사, 간평사 이런 데는 아예 포기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무사는 민총 채권인데 뭐 민총은 포기하고 채권만 보고 막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거기는 2차 시험이 없으니까. 근데 우린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뭐 버릴 게 없잖아요. 뭘 버리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다음에 법 공부가 어려운 게 이게 이제 뭐예요. 다 이렇게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톱니바퀴처럼 연결돼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뒤에서 이제 내일쯤에 뭐 태아 보실 텐데 뭐 태아의 권리 능력 취득 시기와 관련해서 뭐 정지 조건설, 해제 조건설 이런 견해 대립이 있어요. 그래서 정지 조건설, 해제 조건설. 근데 이거는 나중에 민법 저 뒤에 가서 법률행위 부관으로서 조건과 기한을 배워야지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권리 주체 가서 뭐 제한 능력자에서 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 친족법에 가면은 뭐 후견인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에서도 뭐 내일 보시겠지만 그 저는 이제 그 파트는 아예 친족법에 몰아서 정리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 얘기한 대로 산을 한번 넘어가 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처음부터 이제 밑법 총칙하면서 태아하면서 정지 해제 조건서 안 배웠는데도 여기서 어느 정도 하고 들어는 두셔야 돼요. 들어두고 이제 나중에 정지 조건 해제 조건서 즉 법률행위 부관 가서 그걸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2회독하고 3회독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체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자꾸 들어야 돼요. 그 들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를 해야죠. 암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암기해놓고 결론을 암기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암기가 안 되니까는 뭐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이제 책 덮고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다시 이해도 할 때 또 제로 베이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암기를 또 특히 해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된다. 왜냐하면 뒷부분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암기 결론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자꾸 이제 이제 회독수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 100개라면 100개를 다 이해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절대로 없어요. 근데 그걸 암기라도 하고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나중에 2차 가가지고 이제 민소법 보시면 거기도 또 굉장히 복잡한 얘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병합에서 뭐 원고만 항소했는데 뭐 피고만 항소했는데 뭐 심판 대상이 뭐가 되니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그걸 이해만 하면은 이제 그 이해만 한 상태에서 시험장 가면 그걸 또 시험장에서 이해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막 통으로 다 암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암기 분량을 줄이려고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수험생 때 이게 암기하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암기하기 귀찮고 심지어 뭐 조문 찾아보기도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책 만들 때 아예 조문도 다 집어넣는 게 그건데 그래서 조문도 이제 어느 정도 숫자는 외우셔야 되고 그러니까 2차 시험에서 이제 법조문을 주지만 이게 뭐 몇 조인지 알아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 시험에서도 뭐 법조문을 그렇게 많이 찾고 그러진 않으니까 중요한 조문들은 뭐 이렇게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지는 않더라도 자꾸 이제 반복하다 보면 이제 그 조문을 암기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시험은 암기해요. 특히 주관식은 철저하게 판례 문장을 그러니까 주관식은 뭐예요? 주관식의 본질은
뭐 우리가 시 소설을 창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출제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조문하고 판례하고 학설이 어떤 논의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주관식은. 그러니까 무슨 새로운 이론을 창작해서 교수들처럼 논문 쓰는 게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당신이 출제한 문제에 대해서 판례가 이런데 이런 판례를 내가 알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판례 문장 같은 거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죠.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가가지고 또 2차 가서 또 암기하고 이게 아니라 중요한 것들은 지금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해당 부분에서 뭐 이런 것들은 중간식용으로 써야 되니까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말씀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의사문 이야기면 뭐 인식형 얘기라 이런 식으로 키워드 외우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런 것들도 뭐 자료 나중에 뭐 필요하면은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뭐 제공하든가 그런 형태로 갈 테니까요. 그렇게 좀 보시고.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행히 법무사 시험은 이제 단순히 OX 형태로 나오고 다음 주 뭐에 대한 설명으로 뭐 틀린 것은 옳은 것은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박스형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거는 이제 난이도 조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박스형 문제에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틀린 것으로 묶인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도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니까 결국은 이제 정확하게 알면 맞출 수 있는 거고 문제를 많이 풀 필요는 없고 물론 이제 문제 풀이 과정이 필요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기본서만 읽어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쟁점들은 암기를 하고 그다음 민법은 2차까지 다 대비를 해서 뭐 따로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 가면은 다른 거 하기 바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형법 형사법도 2차 주관식 답안지를 작성할 만큼의 실력을 올리려면 민법에 투자하는 거에 최소한 뭐 60, 70%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1차 하면서 형법 뭐 이런 걸 미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2차 가서 하셔야 되니까 나머지 과목들 그러니까 민법하고 뭐 등기법 이런 것들은 2차 정도의 어느 정도 수준 가서 이제 답안 쓰는 스킬만 배울 정도로 실체 지식을 좀 올려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민법은 이제 1차는 그렇게 돼 있고 2차도 마찬가지예요. 2차는 뭐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2차도 보면 이제 그 목차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목차 순서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변호사 시험이나 예전에 사법시험, 그다음 법무사 시험도 보고 이렇게 보면 그 수석하시는 분들의 답안지를 이제 직관적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채점하시거나 이럴 때 보면 이제 수석 답안지,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보면 잘 쓴 답안지는 어떤 분들은 막 카피해가지고 자기가 보관하고 학생 자기 제자들 보여주려고 뭐 그런 분들도 있던데. 그러면 이제 고득점 답안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못 쓰는 쟁점을 뭐 그 사람만 쓰고 이런 건 거의 없어요. 근데 대신에 저도 보고 깜짝 놀랐던 게 판례 문장들 같은 경우를 이제 보고 쓴 것처럼 정확하게 써요. 보고 쓴 것처럼. 그러니까 판례 문장들의 소위 말하는 키워드. 이런 것들을 보고 써도 이렇게는 못 쓰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고 그다음에 압축적이면서 그다음 뭐예요? 원문에 가깝게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채점을 해도 저절로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관식에서 고득점 하는 사람들의 가장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공통적인 점을 추출해 본다면 이 답안지에 판례 문장 주로 쓰잖아요. 판례랑 일반론, 일반 법리 이런 것들 쓰는데 이걸 보고 쓴 것보다 더 잘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1차 때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들을.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은 제가 뭐 동그라미도 칠하고 하고 좀 유치하지만 뭐 그런 것도 할 테니까 그런 것들 자꾸 외우시고 그러니까 뭐 일부러 영어 단어 외우듯이 막 쓰면서 외울 필요는 없더라도 자꾸 이제 입으로 중얼중얼 말을 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면 쓸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단어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또 객관식에서도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거고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고 그 4시간 수업이니까 뭐 집중도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들으신 다음에 복습하실 때는 먼저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뭐 다음 과목 넘어갈 때 민법을 복습하시든 아니면 바로 복습하시든 또 이제 책을 읽다 보면 또 강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동영상 복습 동영상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선별해서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을 많이 하셔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끝나고 이제 다음 과목 넘어갈 때도 시간이 되면 민법을 조금씩 매일매일 복습해야죠. 그러니까 민법은 그냥 뭐 매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까지 민법은 매일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과목 넘어갈 때도 하루에 뭐 1시간 정도씩 짬을 내 가지고 민법 복습을 하시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강의 일정이나 그거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 오늘 그 자료에서 뭐 강의 객선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일정은 이제 일정 나가는 거 보고 해서 뭐 보강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정할 테니까 일단 뭐 공식대로 진행되는 거는 그 강의 게스트 뒤편에 있는 그 내용대로 좀 가시고요. 27일은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그날은 뭐 휴강하는 거니까 그렇게 미리 또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단원별로 이제 민총 끝나면 시험을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총 끝나면 민총 40문제, 물권 끝나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시험 볼 테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저기 그 뭐야 시험 대비로 뭐 따로 공부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냥 쭉 이제 그 기본서 읽으시면은 그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 시험은 이제 그 미리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뭐 여기서 보시든 아니면 가져가서 집에서 보시든 그건 사정 맞춰서 이제 일정 맞춰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자료 나간 것 중에 그 체계도 한번 볼까요? 자료 못 보셨어요? 뒤에 있는데 자료. 네, 이거 한 장짜리 이거. 자, 이제 그 한 장짜리 자료는 뭐 별건 아니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뭐 별거 아닌 거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민사법에, 그러니까 이제 가족법은 또 별도의 이제 특별한 법리들이 있으니까 가족법을 제외하고 재산법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볼 건데 우리가 이제 그 뭐 보통 갑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매매죠, 매매. 우리가 뭐 항상 하는 게 매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왼쪽 편에 그 굵은 박스를 보세요. 권리의 주체와 권리의 주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 권리의 주체죠. 그래서 권리의 주체들끼리 어떤 법률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민총에서 이제 권리의 주체로서 이제 자연인하고 사람을 우리가 자연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법인 사단체단. 그래서 비법인 뭐 사단체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민법에서 법인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주관식에서도 뭐 나중에 35조 등등만 문제가 되고, 왜냐하면 이 법인은 다 상법에서 주식회사로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는 법인이 거의 출제가 안 되고, 객관식에서조차도. 그리고 상법 배우시면 어느 정도 뭐 다 커버가 돼서 나중에 상법 배우고, 이제 상법과 다른 점들.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는 세부적인 조문이 잘 출제가 안 되니까, 1차에서는. 근데 이제 권리 주체, 그럼 여기도 뭐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 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인과 관련해서는 자연인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사람은 이제 출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관련해서 이제 태아를 인정해 줄 거냐,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그래서 권리의 주체에서 제가 밑에 써놨죠. 자연인하고 법인, 물론 이제 비법인, 사단, 재단도 있고요. 근데 가로 안에 보면 대리, 대표 이렇게 돼 있는데 자연인이 자기가 못할 것 같으면은 대리인을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 대리라고 해서 민법 총칙에서 보실 거고, 그다음 법인은 우리가 뭐 주식회사로 가면은 뭐 대표이사 대표적이잖아요.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을 대표라고 하죠. 그러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자연인은 대리인이라고 하고 법인은 대표자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법률행위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오른쪽 권리 주체에 가서 보면 그 밑에 물권과 채권 있잖아요. 그럼 이제 1대1의 거래도 있겠지만 다수와 다수가 거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물권에서는 그걸 공동 소유라고 해요. 그래서 공동 소유로서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그 물권법에서 보실 거고. 그다음 채권에서는 여러 사람이 나올 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뭐 주채무자, 보증인, 뭐 연대채무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형태들이 이제 다수 당사자 채권 관계라고 이제 나와요. 그런 것들이 이제 1대1의 소송이 아닌 뭐 여러 명끼리 하는 소송이다. 그러면 권리의 주체들끼리 그럼 객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래 박스를 보면 권리의 객체는 뭐예요?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물건 안에 뭐예요? 동산과 부동산이 있겠죠. 주로. 그래서 물건 안에 동산 부동산, 그러니까 물건 안에 동산 부동산이 있고, 물론 이제 뭐 엄수표 같은 그런 것들도 물건 치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건 이제 따로 배울 거니까. 그래서 이제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다 이거고. 그다음에 채권의 객체는 급부인데 급부가 뭐예요? 채무자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의 행위를 급부라고 한다. 그래서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하고 뭐 어떤 공연장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연예인이 와서 뭐 공연해주고 가수가 노래 불러주고 이런 것들이 급부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채무라고 하면 이제 돈 갚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연예인이 와서 노래 불러주고 이런 것도 다 급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의 객체는 채무자의 행위인데 그걸 급부라고 한다. 이렇게 용어로서 보시면 되겠고.
그럼 주체들끼리 이 객체를 가지고 법률 관계를 형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그 위에 보면 권리의 변동 이렇게 돼 있죠. 변동. 그럼 권리 관계의 의무 관계를 변동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변동은 그러면 이제 변동해서 바로 옆에 보면 작은 글씨로 법률행위 법률규정이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해야 될 거는 법률행위 법률규정 이걸 꼭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법률행위 법률규정. 그럼 나중에 2차 시험에서도 이제 민사 서류 작성, 소위 말하는 소장 작성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관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민법 주관식 2차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작성 문제를 보면 압축적으로 보면 결국은 뭐예요? 원고 의뢰인 갑이 누구를 상대로,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하느냐 이거란 말이죠. 누구를 상대로. 그럼 이해관계인데 여러 명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피고가 되는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얘를 상대로 무슨 청구하느냐 이게 민사 서류 작성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나중에 이제 법무사 되셔도 뭐 소장 같은 거 쓸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의뢰인이 와가지고 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 을한테 뭐 실제 사건에서는 이제 뭐 을한테 내가 돈 빌려줬는데 얘가 돈을 안 준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을 특정을 한 다음에 그 상대방에게 어떠한 청구를 해야 되느냐. 그럼 청구권의 근거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 그걸 이제 그 소장에서는 청구 원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청구 원인. 그래서 민사 서류 작성에서 청구 원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을한테 돈 빌려줬는데 얘가 돈 안 갚는다 뭐 이런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구 원인의 발생 근거가 일단 법률 행위가 뭐가 있는지. 그러면 이제 갑이 와서 하면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을한테 왜 돈을 달라고 하는 거냐. 그럼 갑이 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금전 소비 대차 이렇게 된 거죠. 법적으로는. 그래서 법률 행위고. 그러면 그 법률 행위가 법률 규정에 저촉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서 이제 민법 103조 보겠지만 지금은 뭐 이래서 뭐 신체 일부를 떼어준다 이런 계약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법률 규정에 위반되는 거니까. 그럼 여러 가지 법률, 민법뿐만 아니라 뭐 또 여러 가지 법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개별 특별법도 있고. 그럼 이제 가장 첫 번째 봐야 될 게 얘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느냐. 그래서 그 누구가 결정되는 게 뭐 이거하고도 관계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과 어떠한 법률행위, 가장 대표적으로 법률행위는 계약이니까. 그래서 뒤에 이제 법률행위 파트에서 보시겠지만, 그럼 저 사람하고 무슨 계약을 체결했니? 이걸 물어봐야죠. 그래서 그 계약이 그러면 법 규정에 위반되는지 아니면 계약을 하면서 사람들이 촘촘하게 다 계약을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하면서 뭐 중간에 중요한 걸 빼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 줄 거냐? 그럼 뭐 법률 규정이 있으면 그거로 보완해 주고 안 되면 판사가 이제 해석을 해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보시겠지만 뭐 보충적 해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법률행위, 법률규정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청구권의 근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럼 대표적으로 나중에 채권법 가서 해제를 보실 텐데 해제 단독행위에서 해제권.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갑이 와가지고 나 이거 해제하고 싶다 이랬단 말이죠. 또는 사례 문제에서 해제가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럼 해제권의 발생 근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법률행위, 법률규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법률행위를 뭐라고 해요? 약정해제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약정해제권. 그래서 둘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야 만약에 X라는 사유가 발생하면 나한테 해제권 인정해줘라. 그래서 상대방이 오케이 하면은 그게 약정해제권이 되고 그다음 법률 규정에 따른 것은 법정해제권 이렇게 얘기하죠. 법정해제권. 그래서 뭐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뭐 사정변경 뭐 등등 있어요. 해당 부분에서 보실 테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떠한 청구권자가 청구권을 행사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아쉬운 게 있으니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항상 법률행위, 법률규정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례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례 문제도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자꾸 이제 머릿속에 담아놔야 나중에 중간식 문제 2차 시험 가서 민법이나 민사 서류 작성할 때 법률행위, 법률규정 이거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걸 2차 가가지고 하면 너무 늦으니까. 그래서 항상 법률행위, 법률규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제권에서도 약정해제권, 법정해제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법률행위, 법률규정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법률행위, 법률규정 써놓은 게 그 얘기고. 그러면 이제 재산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 그 법률 관계가 있죠. 물권 관계하고 밑에 채권 관계예요. 그러니까 물권 관계를 규율하는 게 물권법이죠. 그러면 물권 관계 변동 박스 안에 보면 등기, 인도, 명의 방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뭐 아시다시피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이 권리가 넘어가죠. 그다음 동사는 인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에 이제 네 가지 방법이 있는 거고 해당 부분 보실 거고 그다음 명의 방법이라고 특수한 이제 물권 관계 변동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 등기만 빼가지고 여러분들 등기법 따로 보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물권 관계는 아까 보신 대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데 부동산하고 동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럼 부동산 물권 변동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률행위, 법률규정이잖아요. 그래서 법률행위는 186조가 규율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법률 규정은 187조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 186조, 7조 이렇게 자꾸 조문 자체를 자꾸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동사 물권 변동은 이제 법률행위 여기도 마찬가지죠. 항상 법률행위 법률 규정인데 법률행위는 이제 186조고 법률 규정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동사 물권 변동은 246조 이하에 있는데 이건 이제 소유권 파트에 규정돼 있어요. 물권법 총론에 없고. 그다음에 그 법률행위 186조에 또 쪼개지잖아요. 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이 이제 188에서 190조 이런 것들이 이제 인도 방법으로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나올 거고. 그다음에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이 249조 이게 이제 선의 취득이라는 건데 그래서 선의 취득. 근데 물권법 아니죠. 부동산에는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선의 취득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외에 없는지 그런 것도 이제 해당 부분에 보실 거고. 그래서 동산에서 이게 선의 취득은 뭐 중간식으로도 중요한 쟁점인데 동산 물권 변동에서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에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과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이 나눠지는 이유는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이 동산에는 있는데 부동산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선의 취득이란 제도가 부동산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체계를 잡으시고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면 그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까지가 물권법 안에서도 물권법 총론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동산 물권의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은 소유권 파트에 있기 때문에 이건 소유권은 이제 물권법 강론에 있는 거예요. 강론 또는 뭐 각칙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물권 법정주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권 법정주의. 그러니까 법정이 무슨 말이에요? 법이 정해놨다 이거죠. 그래서 물권은 법이 정해놨다. 그래서 그걸 물권 법정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상법도 배우시면 이거는 뭐 법정 책임이다. 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법정 책임이라는 건 법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은 이제 요즘은 뭐 채권이 더 비싼 게 많지만 물권이 뭐 이제 예전에 보면 부동산 이런 게 가격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물권은 법에 정해놓은 거 외에는 임의로 당사자 합의로 창설을 못 해요. 그래서 그걸 물권 법정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채권은 여러 가지 뭐 희한한 형태의 거래가 생길 수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하는 거니까. 근데 물권은 이게 공시도 돼야 되고 그다음 대표적인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손해 보는 사람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거 외에 물권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걸 물권 법정주의라고 해요. 물론 해당 부분에서 보실 거고. 그럼 물권은 어떻게 나눠지느냐? 일단 점유권하고요. 점유권하고 본권으로 나눠져요. 본권. 그러니까 본권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점유권이라는 거는 점유라는 사실 상태를 그래서 점유라는 이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둑도 점유권은 있어요. 도둑도. 그러니까 내 자전거를 누가 훔쳐갔다. 그러면 그 도둑도 이제 점유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러면 그 점유라는 사실을 권리로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도둑도 점유권은 있어요. 다만 그게 악의의 무단이니까 뭐 타주 점유가 된다. 뭐 그런 얘기 나올 텐데. 그래서 타주 점유가 될지언정 점유권은 있어요. 그러니까 점유라는 사실, 점유는 손에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유라는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인정해 주는 걸 점유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권한의 유무를 불문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도둑도 점유권 자체는 있다. 다만 그게 악의의 무단이니까 타주 점유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권한의 유무를 불문한다. 이걸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점유라는 사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물론 점유라는 게 손에 들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밖에 나와 있지만 내 방에 있는 물건은 내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형법 가면은 뭐 절도죄니 횡령죄니 뭐 그런 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타인 소유 타인 점유물을 가져가면 절도죄고 타인 소유 내가 점유한 걸 가져가면 횡령죄고 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특히 이제 나중에 형법 가서 재산 범죄들을 이해하시려면 이 민법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횡령죄인지 배임죄인지 뭐 이런 것들이 문제 되거든요. 그래서 점유는 하여간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인정해주고 이 사람이 점유할 그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를 불문한다. 그래서 도둑도 점유권 자체는 있다. 근데 본권은 아니죠. 본권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예요. 본권은. 그럼 이제 본권은 뭐로 나눠지느냐? 가장 대표적인 완벽한 권리가 소유권이잖아요. 소유권. 그러면 소유권은 세 가지 권능, 좀 이따 이제 교재 나올 텐데, 소유권은 권리잖아요, 권리. 이거는 권리인데, 소유권에는 세 가지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 권능. 그 다음에 이제 수익 권능, 뭐 교재 있어요. 따로 메모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처분 권능 이렇게 되죠. 자, 용어를 입에 붙이시면 돼요. 자, 권능의 개념을 답안지에 쓸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권능이란 이렇게 해서 외우실 건 아니고 입에 붙여가지고 소유권은 권리인데 세 가지 권능. 그 권능은 권리의 속성인 거예요. 권리의 속성.
근데 뭐 권능이란 이렇게 답안지 쓸 일은 뭐 없으니까 그냥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이다. 이렇게. 나중에 대리 가면은 대리는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권한, 권능 이런 것도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죠. 그래서 소유권은 아니 권리는 이제 권리의 속성을 권능이라고 하는데 소유권은 세 가지 권능이 있다. 가장 완벽한 권리잖아요. 그래서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을 제한해가 주잖아요. 내가 우리 집을 누구한테 임대를 주거나 뭐 저당권 설정해 주거나 그런 것들 있죠. 그걸 뭐라고 해요? 제한 물권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제한 물권. 그래서 그 박스에 써놨죠 제가. 그래서 저 제한 물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제한 물권은 소유권의 세 가지 권능 중에 일정 부분을 제한해서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거죠, 소유자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예요? 용익 물권하고 그 다음에 담보 물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프린트에 있잖아요, 박스에 용익 물권. 그럼 용익은 뭐의 준말이겠어요? 사용 수익의 준말이란 말이죠. 여기서 한자씩 딴 거예요. 그래서 사용 수익권을 뺏어오는 게 용익 물권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소유권에서 사용 수익권을 누구한테 주고 뭐 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익 물권 안에 그 박스에 보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들이 용익 물권이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럼 담보 물권은 뭐겠어요? 당연히 처분 권능 뺏어온 거죠. 처분 권능. 그러니까 담보 물권의 대표적인 저당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저당권 잡혀놓고 돈 빌렸다가 내가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은행이 그 내 소유권을 뺏어가잖아요. 그래서 경매 가지고. 그래서 담보 물권 안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고 특별법상에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물권법 마지막에 배우실 텐데 거기 안에 보면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특별법상에 뭐 더 별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뭐 특별법에서 해당 부분에서 보실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용익물권, 담보물권. 그러니까 용익물권은 사용수익 권능을 뺏어오는 거고 처분 권능을 뺏어오는 게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물권은 이렇게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입법자들이 만들어주지 않는 한 당사자들이 합의로 이제 새로운 물권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걸 물권 법정주의라고 한다. 왜 그런지는 이제 뭐 해당 부분에서 자세히 보실 거고. 그게 이제 물권법에서 이제 점유권부터 강론에 있는 거죠. 그래서 동사물권의 그 두 번째 법률 규정부터 해가지고 그건 소유권 안에 파트에 있으니까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 점유권, 본권 이런 부분이 물권법 강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채권 관계 변동으로 가서 보면 아까 권리의 변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변동 안에 뭐가 있어요? 발생, 변경, 소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이 상위 개념이고 그래서 변동 안에 발생, 변경, 소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채권법이 아까 얘기한 대로 오른쪽 맨 굵은 글씨 총론하고 강론으로 나누잖아요. 뭐 총칙 또는 각칙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러면은 이제 채권 관계의 발생 원인은 강론에 있어요. 강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률행위 법률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권 관계 발생과 관련해서는 법률행위로서 15가지의 전형 계약, 그러니까 전형 계약이라는 건 이제 법전에 규정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 법전할 때 저자거든요. 그러니까 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게 1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법률행위에서의 계약, 그건 이제 채권법 강론에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제 세 가지인데,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예요. 그러니까 불법행위는 뭐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하철 계단 내려가는데 옆에 사람이 나를 밀려가지고 내가 넘어져서 다쳤다. 그럼 그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계약 관계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뭘 청구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뭐예요? 불법행위로 인해서 채권 관계가 발생했단 말이죠.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와가지고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내가 지하철 계단 내려가다가 을이 나를 밀쳐가지고 내가 굴러 떨어져 다쳤다. 그럼 저 사람한테 돈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법률행위가 있느냐? 없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그럼 법률 규정으로 가서 뭐예요? 불법행위란 말이죠. 민법 750조에 근거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찾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물론 지금 얘는 아주 기본적인 예지만 그게 사례를 붙이면 이제 2차 시험에 가서 뭐 민법 사례라든가 서류 작성에서 이제 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법률행위 법률 규정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 원인이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가 아니 법률 관계가 발생을 하면 이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뀌는 것들이 뭐 강제행 손해배상 그래서 얘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는단 말이죠. 그럼 이제 강제행위에서 뭐 재산을 뺏어오든가 그 다음에 뭐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준다.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로 가든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뭐 책임재산 보전은 뭐 채권자 대위권 취소권 뭐 이런 얘기들이고 그다음 수인의 채권자 채무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연대보증 뭐 연대채무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런 것들 보실 거고
그다음 내가 뭐 채권을 넘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채권양도, 채무인수 이런 것들이 채권관계의 변동이다. 아니, 변경이다. 그래서 이제 변동 안에 변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소멸은 뭐 변제, 상계, 공탁 뭐 이런 것들 되는 건데 뭐 공탁 같은 거 뭐 따로 또 배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민법 할 때는 뭐 간단히 보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공탁 그런 거는 이제 공탁법을 따로 하시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잘 안 내요. 그냥 어차피 뭐 공탁법 자세히 보시니까. 그래서 크게 물권 관계의 변동으로서 그다음에 채권 관계의 변동으로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고. 그럼 이제 왼쪽 편에 가서 왼쪽 편에 그 첫 번째 박스를 보면 이제 법률행위의 이제 성립 불성립이죠.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민총에서 이제 뒷부분에 나올 텐데 자, 법률행위는 대표적으로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뭐 계약을 이제 대표적인 예로 보면 되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이제 성립 요건하고 자세히는 해당 부분에 써놨어요. 성립 요건하고. 그럼 성립 요건은 세 가지거든요.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예요. 그래서 당사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목적, 그 다음에 의사 표시. 그래서 당사자가 이제 권리의 주체와 주체잖아요. 그래서 목적은 뭐 객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뭐 법률행위의 요소가 의사표시란 말이죠.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성립을 하면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효력 요건. 그러면 당사자는 이게 이제 교과서 목차하고 똑같아요. 당사자는 이제 일단 권리 능력 있어야 돼요. 그래서 권리 능력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위 능력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는 해당 부분에서 볼 거고. 그 다음에 목적은 이것도 뒤에 법률의 목적에 이제 교과서 목차 그대로인데 보통 이제 뭐 확가적사, 그래서 확정, 그 다음에 가능, 그 다음에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사회적 타당성. 그래서 이거 목차를 외우실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돼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의사표시는 이제 의사가 있어야 되고, 내가 뭐 하겠다. 그 다음 대외적으로 표시해야죠. 내심의 의사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그래서 의사가 있어야 되고, 표시가 있어야 되고, 이게 일치를 해야죠. 일치. 그래서 이렇게 일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치하는 거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제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규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 양박, 비진 의사 표시, 통정의 표시, 그 다음에 뭐 차고, 그 다음에 사기, 강박, 뭐 이렇게 하자 있는 의사 표시를 규율을 하고 있죠. 정상적인 거는 뭐 굳이 볼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민법 총칙의 목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효력 요건이라고 했으니까 효력은 뭐예요? 유효 아니면 무효잖아요. 그래서 유효 아니면 무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효하고요. 무효하고 성립 요건의 성립의 반대는 뭐겠어요? 성립의 반대는 불성립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성립 또는 부존재. 이게 이제 어느 파트에 가면은 불성립하고 또 부존재를 나누기도 하거든요. 나중에 상법에서도 그런 게 나오는데 민법에서는 일단 뭐 성립 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불성립이다. 그래서 부존재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구별하는 데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민법에서는 그냥 뭐 불성립 부존재도 크게 다름 없이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상법에 가면은 이제 각종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신주 발행 무효 소송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문에 형성 소송으로 돼 있어서 뭐 6개월이 지나면 초소 제기를 못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일 때 그런 거고 부존재 소송이면은 또 제소기한 제한이 없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상법 가면은 이게 부존재인지 무효인지를 구별하는 실익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불성립하고 무효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효는 뭘 전제로 해요? 성립을 전제로 한단 말이죠. 성립되지 않은 법률 관계는 이제 무효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효하고 불성립이 아무런 효력이 없지 않느냐. 일반인들은 그렇게 구별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효는 성립을 전제로 한 거예요. 성립이 되지 않은 법률 행위는 무효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불성립이나 부존재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상법 배우실 때 보면 뭐 신주 발행 무효해서 그게 무효 소송으로 가면은 상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6개월의 제척 기간에 걸리는데 신주 발행 부존재로 가면은 그냥 확인 소송으로 가서 이건 제소 기한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뭐 10년 지나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무효는 성립을 전제로 한다.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써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왼쪽 편의 첫 번째 박스를 보시면 법률행위는 성립 요건 갖추면 성립하죠. 성립 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래서 성립 요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불성립이고 일반적으로 부존재랑 같은 의미고 구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 성립하면 유효 아니면 무효예요.
그럼 유효에서 확정적 유효, 아무런 문제 없는 것들이죠. 아무런 문제 없는 확정적 유효고, 그 다음에 유동적 유효는 지금은 유효지만 뭐예요? 이게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제가 써놓은 대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이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해요. 근데 취소가 되면 그 취소 사유 있을 대로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취소가 됐다 그러면은 확정적 무효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하고 무효의 경계선에 있는 게 유동적 유효. 지금 떨고 있는 유효라는 거죠. 유효이지만 이게 취소가 될 수도 있다 이거고. 그다음 무효도 마찬가지죠. 그럼 무효와 유효의 또 경계선은 뭐예요? 유동적 무효일 거 아니에요. 유동적 무효. 그래서 지금은 무효지만 이게 유효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의 허가받기 전에 매매행위. 근데 그거는 그냥 객관식용으로 알아두시면 혹시나 주관식에 나오더라도 그냥 판례 쓰고 결론 쓰는 거라 이제 그건 판례 모아놨으니까 그때 보실 거고, 주관식으로 중요한 거는 무권대리죠. 그래서 무권대리는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래서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이제 권한 없이 대리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무효예요. 근데 본인이 추인하면, 뭐 추인한 말이 나올 텐데 추인하면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그래서 그 경계선에 있는 게 유동적 유효와 유동적 무효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있는 거 확정적 무효죠. 절대 무효가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뭐 민법 103조 위반 이런 것들 해당 부분에서 보실 텐데 그런 것들은 절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는 이제 성립을 전제로 한다. 취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도 이제 뭐 성립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효와 취소는 성립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럼 이제 당사자 파트는 이제 권리 주체에서 이제 바로 뒤에서 보실 거고, 그 목적과 관련해서 확정은 이제 해석의 문제인 거고. 그럼 뭐 계약서에 뭐라고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서로 다퉈지면은 뭐 확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가능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불능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가능의 반대말은 불능이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칸에 보면 불능인데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렇게 나눠요. 그럼 원시적인지 후발적인지는 계약서 쓸 때를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겠죠. 그래서 보통 여기서 만나가지고 뭐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주로 법률행위는 계약이니까 계약서 쓸 때 이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불능이다. 그게 원시적 불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뭐 매매계약서를 썼는데 이미 뭐 시골에 있는 뭐 건물에 대해서, 근데 이미 그게 전날에 이제 전날에 뭐 태풍으로 무너졌다. 근데 모르고 계약서 썼다. 그렇게 되면 뭐 유치한 얘기지만 그게 원시적 불능이죠. 그러니까 계약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때부터 애초에 불능이었다. 그게 원시적 불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발적, 계약서 쓰고 나서 목적물이 멸실됐다. 그게 후발적 불능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계약서 쓰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인데, 구별하는 이유는 당연히 뭐겠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다르니까 구별하겠죠. 자, 그래서 원시적 불능 가서 원시적 객관적, 제일 첫 번째 칸에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을 규율하는 게 535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상 535조는 뭐냐?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그러면 이제 또 객관적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객관적, 주관적이 법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요. 사안마다. 그래서 객관적, 주관적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서 사안마다 좀 달리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객관적은 어느 누구도 안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주관적은 이제 그 사람만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래서 여기서는 객관적 불능이라는 건 목적물이 멸실됐다. 그래서 땅이 물에 잠겨가지고 땅이 없어졌다. 그럼 아무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관적 불능은 그 사람한테만 없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있어도. 그래서 객관적, 주관적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못하는 게 객관적, 그 사람만 못하는 게 주관적 이렇게 된다고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 때 535조. 이런 건 지금부터 그냥 자꾸 외우시는 거예요. 입에 붙여가지고.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 535조구나. 535조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이제 일단 그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원시적, 나머지 불능은 다 뭐예요? 담보 책임으로 가요. 그래서 원시적에 동그라미 쳐놓고 그걸 쭉 연결해서 담보 책임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러니까 주관식 시험 문제에서 담보 책임을 구제 방법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관 시험에. 그러면 원시적 불능이어야 돼요. 근데 사례 문제 후발적 불능이 나왔는데 거기다 대고 담보 책임 쓰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이수신 장군 얘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 책임 내용 자체는 맞더라도 담보 책임을 쓰려면 언제 그 하자가 원시적으로 계약서 쓸 때부터의 원시적 하자예요. 후발적 하자 사례가 나왔는데 거기다 담보 책임 쓰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주소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제 담보 책임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담보 책임은 원시적 불능일 때만 쓰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외워놓고 자꾸 이제 살을 붙이면서 이해를 역으로 올라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일 때는 535죠. 나머지 원시적 불능은 다 담보 책임. 그래서 담보 책임은 후발적 불능일 때 나오면 안 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결론을 외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후발적 불능은 불능의 귀책 사유. 그래서 집이 화재로 멸실됐다. 그럼 이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책 사유는 법에서 보통 고의 과실 이렇게 얘기하죠. 고의 과실. 그래서 과실 중에서 뭐 중과실, 경과실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일단 귀책 사유는 고의 과실이다 이거예요. 그럼 귀책 사유가 있다. 그걸 이제 이행 불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 불능은 후발적 불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계약의 효과가 소멸됐을 때 뭐 주장하는 법률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귀책 사유 있는 후발적 불능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행 불능이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귀책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을 위험 부담이라고 해서 위험 부담도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해당 부분에서 보실 거고 그래서 지금은 후발적 불능에서 귀책 사유 있으면 이행 불능이고 그러니까 계약 썼을 때는 건물이 있었는데 계약이 완료되기 전까지 화재로 뭐 건물이 멸실됐다. 그럼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객관적 불능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귀책 사유가 있으면 이행 불능이고 귀책 사유 없으면 위험 부담이라더라.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 공통된 요건이 대상 청구권이잖아요. 그럼 대상 청구권도 주소가 후발적 불능이죠.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 나왔는데 사례 문제에 대상 청구권인 거 쓰면 안 되고요. 그래서 후발적 불능이고 그다음 대상 청구권은 뭐예요? 귀책 사유가 있든 없든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상 청구권에 나중에 배우실 때 요건을 보면 채무자의 귀책 사유를 불문한다. 이게 요건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은 대상 청구권은 후발적 불능일 때고 귀책 사유를 불문한다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민총에서 불능과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보신 대로 효력 요건이니까 유효 아니면 무효. 그다음에 여기에 유효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이 보면 나중에 보시겠지만 당사자에서 권리 능력 없으면 무효고 의사 능력 없으면 무효예요. 그다음에 여기 지워졌는데 행위 능력 없으면 취소고. 그러니까 이게 무효 취소 사유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뭐 확정 가지 안 하면 무효. 그다음 가능의 반대만 불능으로서 무효. 뭐 이런 것들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유효 무효 사유예요. 그다음에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 강박이었죠. 그러니까 비진이는 무효고 통정도 무효고 차고 사기 강박은 취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건이 빠지면 무효 아니면 취소다. 이거 이제 해당 부분에서 이제 각각 보실 거고 그런 절차로 간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손해배상 봐야 되는데 시간 지났으니까 15분만 딱 쉬죠. 1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